조선 중기, 한겨울 눈발이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산과 들을 덮은 흰빛 아래 양지마을 어귀 돌담 아래에는 낡은 집자리를 깔고 앉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검은 그을음을 묻히고 누더기를 걸친 채 마른 손으로 길을 오가는 행인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초심. 60을 넘긴 늙은 거지였으며 말은 적고 눈은 깊었습니다.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세월을 짊어진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자, 관상 본다며 헛소리하는 미친 거지라오. 근데 이상한 게 저자 말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이다. 글쎄요. 지난 장터 때 똥장수가 넘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소. 정말 귀신이 붙었나. 아이들은 초심을 피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그를 지나치며 한숨 쉬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며칠 뒤 찾아와 조용히 엽전 한 입을 놓고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초심의 눈에서 무언가를 본 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초심은 말없이 돌담에 앉아 눈발을 맞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아닌 그 너머에 무언가를 보듯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위험 있는 말발굽 소리가 쿵쿵 울려오고 붉은 매듭이 달린 말 한 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매향이 퍼지며 낯선 사내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에서 내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운 남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자세는 다부졌습니다. 수려한 이목구비에 이마엔 사냥용 띠를 두르고 있었고 눈가엔 익숙한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그는 바로 깃발 없이 몰래 출행한 임금이었습니다. 민심을 살피고 싶어 익선관도 벗은 채 호위 몇 명만 데리고 몰래 나온 길이었습니다. 초심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엽전 바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얼음처럼 굳은 눈빛이 청년의 이마와 입술, 콧대, 눈동자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존엄하고 큰 인물의 관상이기는 하나 오래가지 못할 상이로다. 그 말은 작은 숨결처럼 흩어졌지만 옆에 있던 한 호위 무사정우가 들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청년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하, 저 거지놈이 무엄하게도. 그러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그대. 초심은 떨림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산속 동굴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상이 임금의 상이요. 허나 그 눈에 있는 불꽃은 사람을 불사르고도 남을 상입니다. 너무 뜨거운 불은 오래 남지 않소. 임금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임금의 상을 볼 줄 안다면 오늘은 재미있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의 미소 뒤엔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초심의 발치엔 바람이 눈을 덮어 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날이 작고 외진 마을에서 운명이 꿈틀거리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곧이어 하늘의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찬바람이 돌담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그 아침, 마을은 낯선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끌려온 초심은 차찬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여전히 눈빛을 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임금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엔 서늘한 기운이 어려 있었고 호위 무사정우는 계속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 자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방금 그 입으로 임금이라 칭했고 불경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초심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의 등 위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손가락은 벌써 파랗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언이라 하지 마시오. 전 보았을 뿐이요. 얼굴 위의 흐름, 눈빛 아래의 그림자, 입술 끝에 맺힌 기운. 그걸 읽었을 뿐입니다. 임금은 말없이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정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자를 데리고 따라오라. 한양으로는 아니고 근처에 사찰이 하나 있다 하더라. 눈이 이리 퍼붓는 날 이야기 나누기 적절한 곳이지. 정우는 망설였지만 명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심은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수군댔습니다. 저 거지 주제에 임금 얼굴을 보고 그따위 말을. 근데 그 눈빛이 꼭 아는 사람을 보는 듯했소. 마치 옛사람처럼. 눈보라 속 초심은 말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눈 위에 밟힌 그의 발자국은 또렷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오래된 부채를 쥔 듯한 몸짓으로 허공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사찰의 기둥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무감사라 불리는 외진 절이었습니다. 절마당엔 얼어붙은 눈이 발목 깊이 쌓여 있었고 나무 기둥엔 바람에 흔들리는 고요한 풍경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임금은 말에서 내려 초심에게 말했습니다. 이 절은 과거 내가 궁 밖으로 처음 나왔을 때 들렀던 곳이다. 참선 중인 노스님 한 분만 계시지. 그분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초심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감사라. 오래전 내가 관상감을 떠난 해에 이 절 옆을 지나쳤었지요. 설마 다시 이리로 오게 될 줄이야. 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관상감. 너 관상감에 있었던 자냐? 초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의 대청마루에 앉아 눈을 털고 말없이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 역시 대청에 앉았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초심의 얼굴 위엔 세월과 함께 묻은 과거가 떠올라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같은 건 진작 버렸습니다. 다만 세상은 저를 초심이라 불렀습니다. 초심을 잃고 버려졌다고 그리 부르더이다. 그 말에 임금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는 이 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그 순간 무감사의 뒤편에서 노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을 머리에 틀어올리고 염주를 감은 그의 눈은 마치 초심을 오랫동안 기다린 듯 고요했습니다. 초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임금과 정우는 놀라 눈을 돌렸고 초심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께선 언제나 먼저 알고 계셨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묵은 먼지가 날리는 사찰 마루 위, 잊힌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감사 뒤편의 노송가지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절의 풍경 속 대청마루에 마주 앉은 셋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약속해둔 사람들처럼 조용했습니다. 노스님은 염주를 한 알 한 알 넘기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초심 앞에 놓았습니다. 초심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임금은 스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께서 이 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과거 관상감의 별감이셨습니다. 많은 상을 보았고 몇몇 임금의 눈빛도 지나치셨지요. 그러나 너무 많은 진실을 말한 탓에 눈을 피하고 싶은 자들에게 쫓겨나셨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초심은 여전히 침묵한 채 차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그의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 아래엔 아직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관상감에 있던 시절, 전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이란 곧사람의 걸음이고 운명의 잔물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윗사람들은 그 물결을 듣기 두려워했지요. 쫓겨난 이유가 어느 누군가의 상 때문입니까? 초심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시던 왕세자의 상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맑았으나 코끝은 멈춰 있었고 입술엔 칼날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깨달은 눈, 너무 빠르게 권세를 잡을 입. 전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은 스스로의 칼에 찔릴 상이다. 임금의 눈이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정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 세자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라면 어떻겠소? 초심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것입니다. 전하의 상을. 달라지길 바랐으나 여전히 그 불꽃은 그대로였습니다. 불은 온기를 주지만 제 몸도 태우는 법입니다. 정우는 당장 그를 끌고 나가고 싶었으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풍경 소리가 다시 울렸고 노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초심님은 예언을 하는 이가 아닙니다. 다만 있는 대로 볼 뿐이지요. 사람의 상이란 그 사람의 거울일 뿐이옵니다. 바꾸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임금은 차를 들이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왕이 짊어진 무게가 눈송이처럼 마루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 상이 나라를 태울 상이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불을 꺼야 한단 말이냐? 초심은 허공을 바라보다 이내 말했습니다. 백성의 눈을 보십시오. 왕의 상은 백성의 눈빛을 거울 삼을 때 비로소 바뀝니다. 한눈에 천 사람을 내려다보는 상이 아니라 천 사람의 눈을 마주하는 상이 되실 수 있다며. 그 말에 임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멀리서 연불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무감사에선 불도 켜지 않고 셋이 나란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초심은 다시 한번 운명을 거슬러 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늘엔 햇살이 잠깐 비쳤지만 바람 끝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임금은 초심을 데리고 다시 길을 나섰고 이들은 곧 인근 행궁에 도착했습니다. 초심은 마차 대신 병졸들 사이에 서 있었고 정우는 그의 곁을 지키며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청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고위 신하들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호조판서 정빈, 형조자랑 이석, 그리고 임금의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킨 내관 장정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심은 말없이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르게 생겼으나 그 눈동자 아래 깃든 기운은 각기 명확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 앉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자는 과거 관상감 별감으로 지금은 거지로 떠도는 자이나 보는 눈은 여전하다 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감히 내 신하들의 상을 보도록 하겠다.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겠다. 방안의 기운이 냉랭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빈 판서가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 더러운 차림의 자가 과연 감히 저희의 상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관상은 사람됨을 보는 것인데 제 사람됨이나 앓는지. 초심은 고개를 들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은 보지 않습니다. 이미 속이 얼굴에 비쳤으니 그것을 따라 읽을 뿐입니다. 그는 정빈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눈동자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초심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빈 대감. 눈이 깊고 이마는 넓으며 입은 지혜롭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콧방울 아래 작은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상입니다. 사흘 안에 칼을 맞을 기운이 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빈은 웃으며 일어나려다 손을 떨었습니다. 사흘 안에 나를 해할 자가 어디 있단 말이? 어림없는 소리.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급히 달려온 내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호조 대감 댁에 방금 자객이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가슴에 피를
정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임금과 신하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초심은 정빈을 보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형조자랑 이석이었습니다. 그는 과묵한 성격이지만 권력에 욕심이 많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초심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좌랑, 아래채 창고에 감춰둔 서리를 조심하시오. 그 안에 있는 서찰이 이석 대감의 목을 칠 수도 있겠소. 이석은 격분했습니다. 무엄하다. 이 미친 거지 같은 자가 감히 내 집을 엿보았단 말이냐. 초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을 거두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엔 죄의 그림자가 오래전부터 드리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늘을 본 것뿐입니다. 임금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초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상을 본 것이 과연 너의 화가 되었던가? 전하, 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한 관상가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지금부터 거짓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빈 판서의 집에 자객이 들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빈의 아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그 사건은 한낱 장터의 거지라 여겼던 초심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심이 얻은 것은 신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두려움 그리고 배척이 그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행궁,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 임금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세 장의 관상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정빈, 이석, 그리고 아직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옆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전하, 그자를 계속 곁에 두시렵니까? 내가 보기엔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더냐?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충직한 무사였지만 권세의 움직임에도 민감한 눈을 가진 이였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옵니다. 특히 권력의 곁에선. 임금은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자의 말을 듣고 두렵기도 했다. 허나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 말에 정우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눈빛 속에 어떤 결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초심은 행궁의 빈방 한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얼어붙었고 방 안은 여전히 냉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옷자락 속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그가 그렸던 얼굴의 단편들이 흐릿한 먹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젊은 얼굴 앞에서 초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리던 그 아이,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그 눈이 이리 날카로워질 줄이야. 그는 부채를 접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노스님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초심의 앞에 마른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살았던 세월보다 입을 여는 오늘이 더 위험하겠지요. 스님, 그때도 제가 침묵했다면 쫓겨나진 않았을 겁니다. 허나 제 눈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더이다.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눈이 썩는 느낌이었소. 그 썩은 눈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복이지요. 초심은 죽을 한 숟갈 뜨며 시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말한 대가가 죽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각, 궁 안의 한 밀실. 정빈과 이석은 조용히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석의 눈빛엔 분노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 거지 하나 때문에 우리 목이 위태로워졌소.
지금은 다들 숨죽이고 있지만 오래 두면 누구 하나 먼저 칼을 맞을 겁니다. 관상이니 운명이니 떠드는 자가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켜온 이 권세는 한순간에 부서질 것이오. 그자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오. 그 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상 중에 가장 무서운 상은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첩자 하나가 은밀히 행궁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묽은 달빛이 행궁의 담장을 비추고 나무 위엔 얼어붙은 서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심은 방 안에서 부채를 옆에 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창밖의 검은 어둠을 오래도록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은 눈썹을 찌푸렸고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복도 너머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초심이 머무는 행궁의 뒤채 근처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졸들이 달려와 물을 뿌렸고 정우가 칼을 빼들고 달려왔습니다. 누가 이 짓을 했느냐? 부싯돌에 기름까지 묻혀 있었소. 초심은 말없이 불탄 기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입을 여는 자는 눈이 썩기 전에 목이 떨어지는 법이지요. 그의 말에 정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불은 금세 진압됐으나 그 속엔 사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홀로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초심이 건넨 낡은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채에는 수십 명의 얼굴이 거친 먹선으로 흘러가듯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찌 이리도 많고 복잡한가. 상은 하나인데 마음은 열이라더니 거울을 닦을수록 더 흐려지는구나. 그때 노스님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등불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하의 눈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지 않으시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등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임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피곤과 혼란이 겹쳐 있었습니다. 스님, 나는 백성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권세의 눈만 바라보았습니까? 노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염주를 돌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임금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얼굴은 누구도 감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아첨으로 화장을 했고 백성은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그 거지 하나가 처음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자는 전하를 본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눈빛을 본 것입니다. 눈빛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진실한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부채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초심의 방이 아닌 정빈과 이석이 머무는 별채였습니다. 그 시각, 정빈과 이석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놓치면 그는 왕 곁에 뿌리를 내릴 것이오. 그 전에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하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을 자를 수 있다면 그 입이 없어져야 하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방문이 열렸고 임금이 호련히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은 스스로 목을 드러내는 법이다. 내 눈이 그리 멀지 않기를 너희는 바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돌아섰습니다. 정빈과 이석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 밤, 초심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꼬리엔 알 수 없는 웃음이 맺혔습니다. 그대가 진정 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 상처를 먼저 인정하시오. 바깥은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 어딘가에서
다음 날의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행궁 주변을 조용히 휘감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얼어붙은 가지마다 고요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초심은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불을 지핀 화로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손을 모아 온기에 손끝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임금이었습니다. 오늘의 임금은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허리에 맸던 칼도 없었고 대신 손엔 검은 천으로 감싼 소형 거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심. 내 상을 마지막으로 다시 봐주게. 초심은 화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습니다. 초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임금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초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매, 미간, 턱선, 귓불, 콧날. 그는 천천히 임금의 얼굴에서 숨겨진 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꼬리 아래 아주 옅은 그림자 하나에 시선이 걸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임금의 얼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자 상처였습니다. 전하, 이 상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말, 무슨 뜻이냐? 초심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왕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은 원래 형의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마의 흐름이 억지로 꺾였고 입술 끝의 기운이 타인의 운명을 덮었습니다. 전하의 상엔 선택되지 않은 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들고 있던 거울이 땅에 떨어지며 챙소리를 냈습니다. 거울은 깨지진 않았지만 그 표면엔 서리가 내려앉은 듯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내가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냐? 초심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하의 눈동자는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너무 두려워 스스로 보지 않으려 하셨던 것이옵니다. 그 말에 임금의 어깨가 느리게 떨렸습니다. 그는 대청 끝까지 걸어가 서서히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초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허나 선택되지 않은 자라 해서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꿨다면 이제 그 책임 또한 전하의 몫입니다. 피하지 않으시면 전하의 상은 진짜 왕의 상으로 바뀔 수 있사옵니다. 그렇게 초심은 왕에게 아뢰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대청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운에 초심은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등 뒤에서 누군가 둔기로 초심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초심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그림자는 빠르게 사라졌고 마루 밑엔 피가 살짝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은 대청에 앉아 자신이 떨어뜨린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병졸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거지 관상가가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사옵니다. 임금은 눈을 치켜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악과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밤새 매서웠고 달빛은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초심은 마루 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 뒤로 피가 번지고 있었고 손가락은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채는 손에서 떨어져 멀리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병졸들이 달려왔고 행궁은 곧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우가 먼저 달려와 초심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희미하오. 지금 숨은 붙어 있으나 곧 노스님도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천과 묵은 쑥잎을 싼 상처 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피 묻은 뒤통수를 조심히 닦아내며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초심리. 아직 보내드릴 수 없사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임금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의 도포자락이 눈 위를 스치며 흩날렸습니다. 초심의 곁에 무릎 꿇은 임금은 그 마른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다시 누우면 안 되지 않느냐. 이리 말을 쏟아내고 마지막엔 대답도 없이 눈을 감는단 말이냐. 그의 음성은 점점 갈라졌고 눈가엔 뜨거운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차갑게 식은 초심의 뺨을 적셨습니다. 전하. 그러나 임금은 눈물 흘리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상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자가 쓰러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한겨울 눈발이 휘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산과 들을 덮은 흰빛 아래 양지마을 어귀 돌담 아래에는 낡은 집자리를 깔고 앉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검은 그을음을 묻히고 누더기를 걸친 채 마른 손으로 길을 오가는 행인들을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초심. 60을 넘긴 늙은 거지였으며 말은 적고 눈은 깊었습니다. 눈빛에는 이상하리만치 세월을 짊어진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자, 관상 본다며 헛소리하는 미친 거지라오. 근데 이상한 게 저자 말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더이다. 글쎄요. 지난 장터 때 똥장수가 넘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소? 정말 귀신이 붙었나? 아이들은 초심을 피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그를 지나치며 한숨 쉬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며칠 뒤 찾아와 조용히 엽전 한 입을 놓고 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초심의 눈에서 무언가를 본 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초심은 말없이 돌담에 앉아 눈발을 맞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아닌 그 너머에 무언가를 보듯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위험 있는 말발굽 소리가 쿵쿵 울려오고 붉은 매듭이 달린 말 한 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매향이 퍼지며 낯선 사내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에서 내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운 남포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자세는 다부졌습니다. 수려한 이목구비에 이마엔 사냥용 띠를 두르고 있었고 눈가엔 익숙한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그는 바로 깃발 없이 몰래 출행한 임금이었습니다. 민심을 살피고 싶어 익선관도 벗은 채 호위 몇 명만 데리고 몰래 나온 길이었습니다. 초심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엽전 바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얼음처럼 굳은 눈빛이 청년의 이마와 입술, 콧대, 눈동자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존엄하고 큰 인물의 관상이기는 하나 오래가지 못할 상이로다. 그 말은 작은 숨결처럼 흩어졌지만 옆에 있던 한 호위 무사정우가 들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청년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하. 저 거지놈이 무엄하게도. 그러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뭐라 하였느냐, 그대. 초심은 떨림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산속 동굴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상이 임금의 상이요. 허나 그 눈에 있는 불꽃은 사람을 불사르고도 남을 상입니다. 너무 뜨거운 불은 오래 남지 않소. 임금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임금의 상을 볼 줄 안다면 오늘은 재미있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의 미소 뒤엔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고 초심의 발치엔 바람이 눈을 덮어 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날이 작고 외진 마을에서 운명이 꿈틀거리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곧이어 하늘의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줄기 찬바람이 돌담 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그 아침, 마을은 낯선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끌려온 초심은 차찬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여전히 눈빛을 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임금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엔 서늘한 기운이 어려 있었고 호위 무사정우는 계속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자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방금 그 입으로 임금이라 칭했고 불경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초심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의 등 위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손가락은 벌써 파랗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언이라 하지 마시오. 전 보았을 뿐이요. 얼굴 위의 흐름, 눈빛 아래의 그림자, 입술 끝에 맺힌 기운. 그걸 읽었을 뿐입니다. 임금은 말없이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윽고 정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자를 데리고 따라오라. 한양으로는 아니고 근처에 사찰이 하나 있다 하더라. 눈이 이리 퍼붓는 날, 이야기 나누기 적절한 곳이지. 정우는 망설였지만 명을 어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초심은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수군댔습니다. 저 거지 주제에 임금 얼굴을 보고 그따위 말을. 근데 그 눈빛이 꼭 아는 사람을 보는 듯했소. 마치 옛사람처럼. 눈보라 속 초심은 말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눈 위에 밟힌 그의 발자국은 또렷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오래된 부채를 쥔 듯한 몸짓으로 허공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사찰의 기둥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무감사라 불리는 외진 절이었습니다. 절마당엔 얼어붙은 눈이 발목 깊이 쌓여 있었고 나무 기둥엔 바람에 흔들리는 고요한 풍경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임금은 말에서 내려 초심에게 말했습니다. 이 절은 과거 내가 궁 밖으로 처음 나왔을 때 들렀던 곳이다. 참선 중인 노스님 한 분만 계시지. 그분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 초심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감사라. 오래전 내가 관상감을 떠난 해에 이 절 옆을 지나쳤었지요. 설마 다시 이리로 오게 될 줄이야. 정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관상감. 너, 관상감에 있었던 자냐? 초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절의 대청마루에 앉아 눈을 털고 말없이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 역시 대청에 앉았습니다. 눈은 그치지 않았고 초심의 얼굴 위엔 세월과 함께 묻은 과거가 떠올라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같은 건 진작 버렸습니다. 다만 세상은 저를 초심이라 불렀습니다. 초심을 잃고 버려졌다고 그리 부르더이다. 그 말에 임금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는 이 나라에 몇이나 있을까? 그 순간 무감사의 뒤편에서 노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을 머리에 틀어올리고 염주를 감은 그의 눈은 마치 초심을 오랫동안 기다린 듯 고요했습니다. 초심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임금과 정우는 놀라 눈을 돌렸고 초심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께선 언제나 먼저 알고 계셨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묵은 먼지가 날리는 사찰 마루 위, 잊힌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감사 뒤편의 노송가지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절의 풍경 속 대청마루에 마주 앉은 셋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약속해둔 사람들처럼 조용했습니다. 노스님은 염주를 한 알 한 알 넘기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초심 앞에 놓았습니다. 초심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임금은 스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께서 이 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과거 관상감의 별감이셨습니다.
많은 상을 보았고 몇몇 임금의 눈빛도 지나치셨지요. 그러나 너무 많은 진실을 말한 탓에 눈을 피하고 싶은 자들에게 쫓겨나셨습니다. 임금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고 초심은 여전히 침묵한 채 차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그의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 아래엔 아직 눈이 묻어 있었습니다. 관상감에 있던 시절, 전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상이란 곧사람의 걸음이고 운명의 잔물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윗사람들은 그 물결을 듣기 두려워했지요. 쫓겨난 이유가 어느 누군가의 상 때문입니까? 초심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시던 왕세자의 상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맑았으나 코끝은 멈춰 있었고 입술엔 칼날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깨달은 눈, 너무 빠르게 권세를 잡을 입. 전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은 스스로의 칼에 찔릴 상이라. 임금의 눈이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정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혔습니다. 그 세자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이라면 어떻겠소? 초심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미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것입니다. 전하의 상을. 달라지길 바랐으나 여전히 그 불꽃은 그대로였습니다. 불은 온기를 주지만 제 몸도 태우는 법입니다. 정우는 당장 그를 끌고 나가고 싶었으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풍경 소리가 다시 울렸고 노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초심님은 예언을 하는 이가 아닙니다. 다만 있는 대로 볼 뿐이지요. 사람의 상이란 그 사람의 거울일 뿐이옵니다. 바꾸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임금은 차를 들이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왕이 짊어진 무게가 눈송이처럼 마루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 상이 나라를 태울 상이라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불을 꺼야 한단 말이냐? 초심은 허공을 바라보다 이내 말했습니다. 백성의 눈을 보십시오. 왕의 상은 백성의 눈빛을 거울 삼을 때 비로소 바뀝니다. 한눈에 천 사람을 내려다보는 상이 아니라 천 사람의 눈을 마주하는 상이 되실 수 있다며. 그 말에 임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멀리서 연불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무감사에선 불도 켜지 않고 셋이 나란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초심은 다시 한번 운명을 거슬러 말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늘엔 햇살이 잠깐 비쳤지만 바람 끝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임금은 초심을 데리고 다시 길을 나섰고 이들은 곧 인근 행궁에 도착했습니다. 초심은 마차 대신 병졸들 사이에 서 있었고 정우는 그의 곁을 지키며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청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고위 신하들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호조판서 정빈, 형조자랑 이석, 그리고 임금의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킨 내관 장정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심은 말없이 방안을 훑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르게 생겼으나 그 눈동자 아래 깃든 기운은 각기 명확했습니다. 임금은 자리에 앉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자는 과거 관상감 별감으로 지금은 거지로 떠도는 자이나 보는 눈은 여전하다 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감히 내 신하들의 상을 보도록 하겠다. 거짓이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거두겠다. 방안의 기운이 냉랭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빈 판서가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 더러운 차림의 자가 과연 감히 저희의 상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관상은 사람됨을 보는 것인데 제 사람됨이나 앓는지. 초심은 고개를 들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겉은 보지 않습니다.
이미 속이 얼굴에 비쳤으니 그것을 따라 읽을 뿐입니다. 그는 정빈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눈동자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초심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빈 대감. 눈이 깊고 이마는 넓으며 입은 지혜롭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콧방울 아래 작은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상입니다. 사흘 안에 칼을 맞을 기운이 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빈은 웃으며 일어나려다 손을 떨었습니다. 사흘 안에 나를 해할 자가 어디 있단 말이? 어림없는 소리.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급히 달려온 내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호조 대감 댁에 방금 자객이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가슴에 피를. 정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임금과 신하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초심은 정빈을 보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형조자랑 이석이었습니다. 그는 과묵한 성격이지만 권력에 욕심이 많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초심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좌랑, 아래채 창고에 감춰둔 서리를 조심하시오. 그 안에 있는 서찰이 이석 대감의 목을 칠 수도 있겠소. 이석은 격분했습니다. 무엄하다. 이 미친 거지 같은 자가 감히 내 집을 엿보았단 말이냐. 초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을 거두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엔 죄의 그림자가 오래전부터 드리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늘을 본 것뿐입니다. 임금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추게 했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초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상을 본 것이 과연 너의 화가 되었던가? 전하, 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한 관상가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지금부터 거짓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빈 판서의 집에 자객이 들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빈의 아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그 사건은 한낱 장터의 거지라 여겼던 초심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심이 얻은 것은 신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두려움 그리고 배척이 그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행궁,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 임금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세 장의 관상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엔 정빈, 이석, 그리고 아직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옆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우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전하, 그자를 계속 곁에 두시렵니까? 내가 보기엔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더냐?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충직한 무사였지만 권세의 움직임에도 민감한 눈을 가진 이였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옵니다. 특히 권력의 곁에선. 임금은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자의 말을 듣고 두렵기도 했다. 허나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 말에 정우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눈빛 속에 어떤 결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초심은 행궁의 빈방 한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얼어붙었고 방 안은 여전히 냉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옷자락 속에서 낡은 부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그가 그렸던 얼굴의 단편들이 흐릿한 먹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젊은 얼굴 앞에서 초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리던 그 아이,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그 눈이 이리 날카로워질 줄이야.
그는 부채를 접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노스님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초심의 앞에 마른 죽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살았던 세월보다 입을 여는 오늘이 더 위험하겠지요. 스님, 그때도 제가 침묵했다면 쫓겨나진 않았을 겁니다. 허나 제 눈은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더이다. 본 것을 말하지 않으면 눈이 썩는 느낌이었소. 그 썩은 눈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복이지요. 초심은 죽을 한 숟갈 뜨며 시린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말한 대가가 죽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각, 궁 안의 한 밀실. 정빈과 이석은 조용히 술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빈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석의 눈빛엔 분노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 거지 하나 때문에 우리 목이 위태로워졌소. 지금은 다들 숨죽이고 있지만 오래 두면 누구 하나 먼저 칼을 맞을 겁니다. 관상이니 운명이니 떠드는 자가왕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켜온 이 권세는 한순간에 부서질 것이오. 그자,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오. 그 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본 상 중에 가장 무서운 상은 운명이 아니라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첩자 하나가 은밀히 행궁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묽은 달빛이 행궁의 담장을 비추고 나무 위엔 얼어붙은 서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초심은 방 안에서 부채를 옆에 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창밖의 검은 어둠을 오래도록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은 눈썹을 찌푸렸고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복도 너머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초심이 머무는 행궁의 뒤채 근처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졸들이 달려와 물을 뿌렸고 정우가 칼을 빼들고 달려왔습니다. 누가 이 짓을 했느냐? 부싯돌에 기름까지 묻혀 있었소. 초심은 말없이 불탄 기와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입을 여는 자는 눈이 썩기 전에 목이 떨어지는 법이지요. 그의 말에 정우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불은 금세 진압됐으나 그 속엔 사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홀로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초심이 건넨 낡은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채에는 수십 명의 얼굴이 거친 먹선으로 흘러가듯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찌 이리도 많고 복잡한가. 상은 하나인데 마음은 열이라더니 거울을 닦을수록 더 흐려지는구나. 그때 노스님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등불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하의 눈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지 않으시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등불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임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피곤과 혼란이 겹쳐 있었습니다. 스님, 나는 백성의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권세의 눈만 바라보았습니까? 노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염주를 돌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임금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얼굴은 누구도 감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아첨으로 화장을 했고 백성은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그 거지 하나가 처음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자는 전하를 본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의 눈빛을 본 것입니다. 눈빛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요. 진실한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부채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초심의 방이 아닌 정빈과 이석이 머무는 별채였습니다. 그 시각, 정빈과 이석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놓치면
그는 왕 곁에 뿌리를 내릴 것이요. 그 전에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하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을 자를 수 있다면 그 입이 없어져야 하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 방문이 열렸고 임금이 호련히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은 스스로 목을 드러내는 법이다. 내 눈이 그리 멀지 않기를 너희는 바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돌아섰습니다. 정빈과 이석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 밤, 초심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꼬리엔 알 수 없는 웃음이 맺혔습니다. 그대가 진정 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 상처를 먼저 인정하시오. 바깥은 아직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 어딘가에서 다음 날의 불길한 예감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행궁 주변을 조용히 휘감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얼어붙은 가지마다 고요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초심은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불을 지핀 화로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손을 모아 온기에 손끝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임금이었습니다. 오늘의 임금은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허리에 맸던 칼도 없었고 대신 손엔 검은 천으로 감싼 소형 거울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심. 내 상을 마지막으로 다시 봐주게. 초심은 화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했습니다. 초심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임금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초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매, 미간, 턱선, 귓불, 콧날. 그는 천천히 임금의 얼굴에서 숨겨진 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꼬리 아래 아주 옅은 그림자 하나에 시선이 걸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임금의 얼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자 상처였습니다. 전하, 이 상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눈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말, 무슨 뜻이냐? 초심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왕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은 원래 형의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마의 흐름이 억지로 꺾였고 입술 끝의 기운이 타인의 운명을 덮었습니다. 전하의 상엔 선택되지 않은 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들고 있던 거울이 땅에 떨어지며 챙소리를 냈습니다. 거울은 깨지진 않았지만 그 표면엔 서리가 내려앉은 듯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내가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냐? 초심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하의 눈동자는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진실이 너무 두려워 스스로 보지 않으려 하셨던 것이옵니다. 그 말에 임금의 어깨가 느리게 떨렸습니다. 그는 대청 끝까지 걸어가 서서히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초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허나 선택되지 않은 자라 해서 옳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운명을 바꿨다면 이제 그 책임 또한 전하의 몫입니다. 피하지 않으시면 전하의 상은 진짜 왕의 상으로 바뀔 수 있사옵니다. 그렇게 초심은 왕에게 아뢰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대청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기운에 초심은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퍽! 등 뒤에서 누군가 둔기로 초심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초심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그림자는 빠르게 사라졌고 마루 밑엔 피가 살짝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은 대청에 앉아 자신이 떨어뜨린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병졸들의 외침